임기 첫날은 독재자가 되겠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제 대통령이죠. 선거 운동 중에 좀 했던 이야기인데 과연 이 취임 첫날 독재 칼을 뽑아 드는 것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이분과 함께 심층적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형록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참 첫 질문은 일단 한국경제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어렵게 모신 만큼 저희가 굉장히 이제 깊이 있고 다른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2.0 시대 올해 한국 경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수영이란 거를 즐기는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발목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허리춤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진짜 수영을 즐기려면 이제 물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모든 본질은 뭐냐면 지금 물이 풍부할 거냐, 이제 물이 빠질 거냐. 유동성.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에서 어디가 들어갈 거냐, 어디가 빠질 거냐, 한국은 빠질 거냐, 미국은 빠질 거냐. 맞습니다. 이게 빠지면 하면 안 돼요. 점프하다 다치거든요. 근데 예.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결론이 나면은 점프해도 되는 거죠. 그 대신 얼만큼 깊게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예. 밑에 그러면 내가 진주조개 잡이를 할 거냐, 상어를 잡으러 갈 거냐, 고래를 잡으러 갈 거냐, 아니면 그냥 해삼 정도로 머물 거냐, 그럼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예. 지금 물높이가 어느 정도 될 건지 예측을 해보고서 예. 만약 물높이가 낮다면은 점프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발목에서 이제 해삼 멍게 잡는 걸로 해야지 되고요. 예. 근데 점프할만 하면은 그럼 수심 5m냐 10m냐 그러면 다이빙 할 때 과연 작살까지 갈 거냐 이제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예. 이제 첫날이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돈의 높이, 네. 돈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한 곳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걸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 주신 건데, 그럼 질문 바꾸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물이 높게 찰 만한 곳이 무엇이고 어디이고 좀 유동성이 빠져나갈 국가는 어디라고 보시는지. 일단 여러분들께서 일단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주변을 조금 타진을 좀 해볼게요. 먼저 이제 중국은 괜찮냐? 예. 일단 중국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은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제 중국과 일본에 의존하면서 달러에 이제 기대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중국 경제가 5.0%의 경제 성장률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진실이냐? 이런 거는 이제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실제 이제 시장에서 가지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는 중국의 국채는 굉장히 돈이 몰리고 있어요. 중국의 국채에 돈이 몰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의 대명사잖아요. 예. 근데 그 덩치에 성장하니까 무시무시한 것이고 그 덩치가 성장하는 섹터가 우리나라 섹터랑 다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장률 5%라는 거는 돈이 그만큼 돈다는 소리고 예. 그만큼 돈이 돌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생기겠어요? 내 손에 계속 돈이 떨어지니까 세뱃돈이 이제 떨어질 거잖아요. 그럼 아이도 이 돈이 값진 것보다는 예. 하찮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5.0% 정도 되려면은 중국에서는 돈이 네. 굉장히 값싼 존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리라는 걸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금리를 못 올리는 전제 조건들이 있겠죠. 금리를 올려갖고 사람들이 아예 뛰어놀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족쇄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해야겠죠. 예. 근데 금리가 이게 높아진다면 사람들이 예금을 할 것이고 금리가 낮아진다면 예금을 안 하겠죠.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예, 예.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면은 필연적으로 중국 국채 가격은 굉장히 싸져야 돼요. 왜냐하면 안 살 거니까. 그렇죠. 성장을 하는데 증시에 투자하지 제가 왜 굳이 중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중국 국채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예. 그 말은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있는 돈이라는 것이, 즉 물이라는 것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왠지 중국 국채로 쏠려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바꿔서 생각해보면 중국 국채가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률 5%면 제가 증권에 투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다하고 왠지 모르게 중국 국채로 돈이 쏠리고 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굳이 증시에 갈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부가가치 합의라는 것이 예. 우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국 경제 4분의 1이 토목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중국 경제의 4분의 1이 뭔가 되게 안 좋은 상태. 그 말은 내수에 돈이 안 돈다는 거죠. 이사를 해야지 뭐 이삿짐 센터라도 돈을 버는 거고 식당이라도 돈을 버는 거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중국 내수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이유는 중국 경제 4분의 1인 건설 쪽이나 이쪽이 되게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5.0이라는 숫자가 나오긴 했으나 중국의 돈은 국채로 많이 쏠려 있다. 이걸 모두 조합을 해보면 예. 중국이란 현재의 상태는 내수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태라고 일단 우리가 추론해 봐야 되고요. 예.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돈이 안전자산인 중국 국채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 성장이 이렇게 높다면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될 것이면 기준금리를 올려야겠지만 중국의 기준금리 LPR 있잖아요. 1년 만기 우대금리. 예. 그걸 동결하게 되잖아요. 이번에. 예. 그건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지금 중국 제조 2025 여기로 나와 있는 많은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소위 말하는 규모의 경제, 즉 평균적으로 비용을 빼는 거죠. 평균적으로 하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가 있어요. 네. 그 평균적으로 인하된 가격이 외국에는 무지무지하게 이제 약탈하는 그런 싼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을 계속 유지해야지 되고 그러려면 공장을 계속 돌려야지 되고 공장을 계속 돌리는데 중국 국채가 이렇게 비싸다면 내수 경기는 안 좋다는 소리인데 그럼 내수에서는 그 생산품을 다 받아줄 수 없을 것이고 그럼 나누는 생산품은 계속 집적해야 될 것이고 예. 집적하는 것도 비용이라면 이거를 밀어야 될 것이고 예. 밀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수출에는 싼 위안화가 도움이 될 것이고 아, 일부러 이게 위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안화 약세가 유도되는 게 아니라 예. 본의 아니게 위안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구조. 이 위안화가 약세가 될수록 중국 내에서는 예. 약간이라도 수입 물가 상승이 발생할 거라서 중국 내부에 경기가 침체돼 있다면 즉 디플레이션이라면 예. 케이크가 녹아서 지금 쓰러지고 있다면 물이 계속 줄고 있다면 그 인플레이션이 약간에만 도움이 되겠죠. 이 말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예.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냐 약해지냐를 먼저 말하기 전에 예. 일단 중국의 위안화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우리 원화의 가치도 절상을 해서 네. 환율이 내려갈 텐데 하향 안정이 될 텐데 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네. 보시는군요. 일단 그렇게 예. 평가할 수 없어요. 어, 그래서 중국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선한 접근이었어요.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코끼리가 한 발 떼는 것과 토끼가 한 발짝 떼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GDP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란 큰 땅덩어리가 5%의 연율 기준 성장을 했다는 것은 경기 상태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은 하셨지만 내수적으로 중국 내부에서 내수는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엇박자가 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지금 그 제조업에 쌓아놓은 그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중국 내수 시장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수출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 상황에서 위엔화의 약세가 유도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과 좀 연결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포인트를 말씀 주고 계십니다. 지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될 거냐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중국의 위안화는 못 기대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댈 수 있는 기대목이 이제 엔화라는 거겠죠. 예. 이제 그런데 현재 중국의 그러니까 일본의 기준금리 0.25%예요. 예. 0.25%. 그러면 일단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근데 바꿔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정부의 빚은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엔화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빚이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긴 하지만 재정을 많이 써먹을 것 같긴 하지만 예. 근본적인 성격이 달러가 아니라 예. 자국 돈으로 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0.25에서 자국 재정이 감당할 만한 국채 이자 비용 지급한 한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면 1%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됩니다. 예. 다만 일본은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되게 비싼 곳이었고 현금을 가진 게 매우 당연한 일이었었어요. 예. 그러나 아베노믹스에서 현금을 무지하게 발권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2%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얻어먹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예.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실물 자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예. 엔화 값은 싸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2%의 인플레이션을 몇십 년 만에 처음 경험한다는 것은 사람들도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런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은 필연적으로 월급이 충분해야지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시 월급이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다시 인플레이션을 또 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끈적거리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오래가고 끈질겨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은 지금 이제 임금 협상 중이라서 예. 지금 임금 협상이 되면은 일본의 올해 인플레이션도 2% 중후반대를 계속 예측을 해야지 되고 예. 그럼 일본은행이 과연 1월 달에 올릴 거냐, 2월 달에 올릴 거냐. 그러나 0.25% 이상을 올릴 수 없어요. 충격 때문에. 다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어요. 작년 8월인가 블랙 먼데이 기억나시죠? 아, 예.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그 그때 왜 엔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청산 때. 예. 왜 이렇게 상황이 그때 크게 터졌냐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려면은 미국 이제 대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 대선이. 네, 미국 대선하고. 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대선을 거머쥘 거라는 예측이 많았죠. 근데 현실은 전혀 달라요. 이제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제쳐놓고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트럼프 측에서는 이거죠. 기준금리를 손대지 마라. 내리거나 하지 마라. 내가 예. 대통령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예. 여기에는 약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약달러 될 수 없는 조건은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고 지금 일본 예. 먼저 끝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약달러를 바꾸려고 하거나 이러지 말고 예. 냅둬라는 거예요. 냅둬라. 그리고 지금 미 연준에서는 지금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시켜서 증시 쪽으로 자금이 유도시키고 증시가 좋은 상태에서 경제 쪽으로 잘했다는 이 슬로건이 필요하면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상태였었는데 일본 은행 쪽에서 그때 8월 달에 예측하지 않은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당이 정권 유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2% 중반대의 인플레이션을 몇십 년에 사람들이 처음 경험을 했고 예. 내 월급은 물가 오른 거에 비하면 계속 손해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MZ세대든 예.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는 어이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월급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일본 말씀이시죠. 예, 필연적으로. 예,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거나 그리고 엔화가 정말 싸져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인플레이션 잡기가 힘든 거예요. 원유값도 비싸지고 원자재는 다 비싸지고 예. 월급은 이제 올리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대선 전에 예.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총리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교차하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었군요. 진퇴양난이었어요. 한 그래서 코너에 몰렸고. 예. 8월 달에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때 이벤트가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잘 기억해 보시면 미국의 실업률이라는 게 3% 초반 중반대에서 갑자기 뻥 튀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입니다. 아, 실업률 문제가 그럼 다시 이제 대전제라는 게 있는데 미국 경제 3분의 2는 소비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비죠. 내수 소비.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미국에 한파가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서 술도 마시고 신년을 축하하고 놀고 이렇게 해주고 소비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경제의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예. 그럼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 기업 실적이 떨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내가 증시에서 돈을 빼내야 될 것이고 이 빼난 돈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국채로 도망가거나 이런 선택 기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어떤 상황이냐면 실업률이 갑자기 퐁 점프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지? 이게 뭐지? AI라는 걸로 너무 붐업을 시켰나? 아. 근데 실제 보면 실업률이 4%를 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성장률이 예측치보다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지? 이 사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럼 주변에서 미국이 기댈 만한 나라는 있는가? 없죠. 이유는 6.9혁명 이후로 이제 인권의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예.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난민 문제가 연결되는 이런
상하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일을 덜 하다 보면 예, 예. 물론 짧게 일해서 많이 생산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 AI든 배터리든 반도체든 이유는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자체로 구축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유로화가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달러는 또 강달러가 되고 미국의 성장률이 좀 문제가 생긴다면 예. 이머징은 어떻게 될 거냐고 더 겁나거든요. 예, 예. AI 리더는 미국이고 AI 생태계가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니까 다시 또 미국으로 들어와야 돼요, 돈이. 그러니까 달러화는 또 비싸지면서 외국 증시는 아주 안 좋아지는 상황에 여기서 일본은행이 한 수를 더 둡니다. 아무래도 더 올려야 될 것 같다고. 기준금리를 한 번만 올리고 참겠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예측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야 될 상황일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해 보면 네네. 8월 달에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AI 붐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에. 예, 예. 왜냐하면 일본의 기준금리 마이너스였으니까. 이 돈을 빌려갖고서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가 말하는 AI 생태계에 투자하면 붐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엔캐리. 엔캐리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갑자기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고 이때 마침 미국의 실업률이 점프를 했고 여기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엔캐리 청산이 지난해에 큰 이슈였고 시장의 충격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과 지금과 다른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재반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학습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똑같은 상황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BOJ의 충격은 좀 제한적으로 보셨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응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예. 궁금해하시는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제 유동성 얘기를 좀 해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예. 증시, 그러니까 미국이 좋으면은 기대갈 수가 있고 예. 미국이 불안하면 미국으로 돈이 또 몰려요, 안전하게. 그래서 진퇴양난이에요, 지금 네네. 상황 자체는. 아. 그리고 특히 중국 위안화가 서질 못하기 때문에 예. 우리 원화가 기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엔화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세를 띠면은 우리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1,400원 초반이나 1,400원 후반까지는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 쪽으로 외인 자금이 들어와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반도체 소부장하고 2차 전지 쪽이 성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반도체 2차 전지. 예. 결국 바이오라는 게 무슨 항체 접합이라든가 막 이런 그 여러 파이프라인들을 통해서 예. 테마성으로 가고 있긴 한데 물론 그러길 원해요. 그러길 원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물의 깊이로 봤을 때는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 쪽이 강세를 띄워줘야 되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예측이 되고 예.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요? 약속했다. 그거는 올해 내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조선 쪽일 거예요. 일단은. 조선. 확실한 쪽을 그냥 보는 게 왜 편하다는 그러냐면 말씀. 중국의 예. 이 해군 플랫폼 성장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너무너무 급증하고 예.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고 지금 미국이 밀리고 있죠, 사실. 밀리고 있죠. 해군 그리고 쪽에. 이제 블루팀과 여러분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서서히 세상은 약간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블루팀의 이런 제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고 당연히 엔진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조선 엔진까지. 예, 그러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전구체라는 거 있잖아요. 양극재를 만들 때. 예. 이 전구체를 기본적으로 이 원재료를 쥐고 있는 쪽이 중국이고 자금은 싱가포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가 경리를 가질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배터리를 규제한다. 예. 아니 뭐 빚을 진 게 있어야 뭐 빚쟁이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친구한테 빚이 없는데 빚 갚으라고 그래서 누가 놀래겠어요. 네. 미국에 팔지 못하는데 애초에 전기차도 수출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를 이제 마이크론까지 해서 4파전으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이제 DDR5 쪽까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이 같이 걸려 있고 이런 D램 쪽에서 이제 결국은 엔비디아 쪽에서 말하는 것은 삼성전자 측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답을 줄 테니까 답대로 해야 그러고 예. 결국은
이 적층하고 나서 쌓을 때 균형을 잡을 때 치즈 같은 필름을 넣지 말고 여기다가 액체를 주입해서 솔더볼 만들고 한번 1차로 구워서 거기다가 액체를 집어넣어서 실리콘 같은 거 딱 붙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머프 방식을 하라고 이제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DDR5를 가지고 세우는 HBM3E에서는 일단 안 될 거로 봐야 되고 HBM4에서 될 거냐. 근데 이것도 좀 다른 문제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 베이스 다이라는 게 인풋 아웃풋 단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바운드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 삼성전자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네. 소부장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HBM 쪽으로 선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는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조선 쪽은 괜찮고 그리고 이제 뭐 K뷰티 쪽에 한두 종목 정도 그리고 이제 변압기라든가 이런 거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인프라 이제 구축 및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 쪽. 네, 전력 전력이나.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